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7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7가지 문제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증시 결국 하루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 또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악몽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결국 하루 만에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됐는데요.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상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국 오늘도 트럼프 얘기를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사실 그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는 없다 그래요. 예. 비유가 적당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요. 이 카드 사이에서 은행 행장까지 오르신 아주 어렵게 잘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 시청자분한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기감이 되는 사람을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간혹가다 하는데요. 예.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서서 행동하고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틀 전에 만났는데요. 예. 방송을 위해서 만났는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한 게 행동을 하고 예. 또 책임도 지고 매력적이라면 신뢰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뢰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돈이니까 금융업이 종사해서 카드라든가 행장까지 오르는 분이 바로 하나뱅크의 이호성 행장님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는 하는 건데요. 워낙 그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 행장과 같은 이런 분이 있어야 사실 그 금융업도 발전하지 않냐. 결국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신뢰가 말씀이신 중요합니다. 거죠? 예.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먼저 퍼스트 무브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에서 책임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책임은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져야 되고 트럼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금융은 아무리 로즈바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간다 하더라도 예. 사실 이 홍영커와 나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사람 문제. 사람이죠. 예.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이 그 트럼프와 비교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사실 미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예. 실대 현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서 이틀 동안 이례적으로 반등하다 보니까 또 낙관론이 좀 고개를 숙이면서 미국의 빅테크를 또 추천하는 시각이 방송에서 일제히 와 있고 예. 뭐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어제 7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렸죠. 일단 트럼프가 마가 망상증에서 예.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관세 정책도 변해야 된다. 다들 내용은 아실 겁니다. 미중 관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과 동맹 관계가 복원돼야 된다. 디폴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유가가 중동 정세 안정에 따라서 사실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AI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문제인데요. 예. 전부 트럼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틀 동안 반등했다고 해서 일부 고객들은 미국 증시의 낙관론, 랠리가 타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자신이 이거를 양보하고 수용하겠느냐. 예. 그러면 거기 캐션을 그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도 시장의 최대 뉴스 가운데 하나, 뭐 저희 방송에서는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독일의 이 부채 브레이크 폐지, 이게 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하이라이트 잡으면 당연히 이걸 잡아야죠. 사실 오늘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보다도 독일이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어제도 전해드렸어요. 3월 18일, 오늘 3월 18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었죠. 그렇죠. 뭐 FOMC 회의도 시작되고 독일의 넷 브레이크 부채 브레이크도 이제 폐지가 되고 또 2025년 G20의 젠스랑의 연설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세계 모든 증시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18일은 예. 미국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미국의 본질적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르츠 선언 때문에 제2의 예. 메르켈에 대한 기대가 되니까 독일의 닥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한 1% 가깝게 올랐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번 이걸 재어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3% 올랐습니다. 벌써 요즘 그렇게 올랐네요. 유럽에서 2개월 정도 재노천하는데 13%는 있을 수가 없죠.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 이탈된 자금이 유럽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탈되는 작년 말부터 예. 진단이 되었죠.
그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대가 높을까? 독일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방 부채의 DDP 대비해서 0.35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 결정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 아주 안 좋았죠. 예. 2023년서부터 올해까지 만약에 데스 브레이크가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올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아. 이게 이제 세계 경제 병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폐지했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사실 재정 지출의 여건이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대적으로 드라이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유럽은 맹주로 부각되지 않느냐 해서 주가도 오르고 오늘 그 김재현 PD가 유로 가치를 한번 같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가치가 사실 유로당 1.09달러까지 저기 국가 좀 구자가 예. 빠졌습니다. 1.09달러까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로화가 오늘 좀 준비가 안 되나요? 준비가 되면은 예. 그래서 유로당 1.09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서 유로당 1.1달러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유로화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예. 이런 모습이 보였다. 지금 예, 김태현 지금 PD 보이시죠? 나가고 있네요. 네. 1.09달러까지 거의 1유로당 1.1달러까지 이게 등가슴가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로 가치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오늘 그 모르긴 몰라도 마감 지수로 한 103대로 해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을 겁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103대로 떨어지죠.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의 구성 비중이 한 58% 되니까 유로가 강세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GTC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주가도 꽤나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방송에서 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나야 됩니다. 이 TV 방송에서도 GTV 그래서 엔비디아 서학개미들한테 과거의 모습을 들어서 굉장히 엔비디아 다시 살아난다. 예. 다시 담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대만계 앙띠프레를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젠스랑이 트럼프의 진영에 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늦게 취임식에 이후에 좀 쓰긴 했습니다는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는 트럼프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 좀 해줘야 되는데요. 예. 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중국과 이렇게 경제 패권 다투기 때문에 또 딥스크 충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과 다른 분위기다.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게 땜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빈 예. 그 특파원에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그 위에 그 현장 분위기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과 같은 상황, 일단 기조연설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젠스랑이. 그래서 오로지 뭐냐, 새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내놓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 기조연설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게 지루한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게 현장 분위기였다. 예. 그럼 왜 지루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고병규적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딥스크가 저보형이니까. 예. 이게 가장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느냐? 못 내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퍼스트 무브거든요. 예. 기존에 있었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변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에서 확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을 했는데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가 떨어지는 거죠. 아. 과거에 보면 사실 이 GT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저게 이제 미드 다음에 그렇게 조금 올라갔을 때가 그 기지원선이 예. 막 시작될 때입니다. 요건 낙폭을 1.9까지 줄여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2시간의 지루한 전설이 되면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낙폭이 시간이 가면서 커졌다 이렇게 그러네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미개 빅테크 관련해서 종전의 모습 들어서 이 방송에서 엔비디아 갑니다. 테슬라 갑니다. 테슬라 오늘 5% 넘게 들었습니다. 이런 시각은 좀 그렇죠. 현장 분위기 우리가 새벽 1시에 나서 현장 분위기를 직접 통화해서 예. 사실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과거 차트이나 분석해 쌓고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노멀인 만큼 뭐 분석도 이 뉴노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OECD의 보고서 저희가 어제도 잠시 짚긴 했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표는 이틀 전에 했죠. 예. 근데 피치가 다시
OECD와 관련된 내용과 비슷한 시각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 OECD 보고서가 뒤늦게 어제 현안이 덮으면서 사실 그 시장에 미치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오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고개를 숙였다고 보겠습니다. 내용은 트럼프 정부는 관세에 따라서 빈센트라든가 스콧 빈센트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관세에 따른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OECD는 세계 3대 예측기관입니다. 관세에 따른 영향이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3.3에서 3.1%까지 둔화시켰습니다.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3.5에서 3.8. 전형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미국은 더 그럽니다. 한번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2.4에서 2.1% 줄였습니다. 근데 물가입니다. 오늘도 2월 수입 물가가 아까 김철민 PD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는 1월 달 0.2%에서 2월 달 전월비 대비해서 0.4%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렇죠. OECD에서는 미국의 물가가 2.1%에서 2.8%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발표된 페드의 셉이 성장률이 어떻게 하향 조정되고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피봇이라든가 전도패라든가 미국의 국채금리라든가 달러 가치라든가 전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OECD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성장률 떨어뜨리고 물가는 대폭적으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피치의 이렇게 경제 전망과 일치하는 내용에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OECD의 이 영향이 더 높기 때문에 뒤늦게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이렇게 됐다. 특히 물가와 관련된 나스닥 지수는 오늘 비교적 300포인트 이상 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방송 원고를 1시 반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렇게 보면 마감 지수는 못 올랐습니다. 근데 3%는 게 3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1.7%. 1.7%. 그래서 300포인트네요. 밑에 보니까 넘게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7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렸었죠. 그중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국가 부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부도 문제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입니다. 부채 한도가 34조 달러인데요. 이미 38조가 넘었습니다. 테크니컬 디폴트다. 그래서 두 가지 악순환이다. 이자를 물기 위해서는 뭐냐?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 구조가 된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에 지금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예산은 3월 14일 통과해서 3월 14일 공포는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사정이 개선되느냐? 이 임시 예산을 가지고는 증액을 못 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6월 엑스데이트 국가 부도 사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4월부터 다음 달부터 3대 평가사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사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정례, 연례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2011년 그때 당시에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트 롬니 트럼프의 친구가 사실 공화당 후보가 될 때 그때 미국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뒤에 유지했던 트리플 A 등급이 떨어져서 진짜 그때 미국에서 등급이 떨어져 S&P의 가짜 뉴스야 이렇게 할 만큼 파장을 비웠던 그런 낙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이렇게 재현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이 미국이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었던 그 당시 2011년 상황이 어땠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융위기 당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것도 자기 국가에 소속돼 있는 S&P로부터 신용등급 한 단계를 강등하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가. 그때 당시에도 한국경제TV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몇 차례 확인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 극복하기 위해서 자 통화정책은 제로금리 그리고 헬리콥터 맨식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정책은 국가부도는 나중에 문제다. 지금 당면한 금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공황에 준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자, 금리위기가 극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푼 거 페이스 웨이저 이거 출구 전략, 엑셀 스트레이트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먼저 사실 3단계 출구 전략을 추진했거든요. 그럼 시중에 돈이 빨려 들어가니까 시중은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크레딧 크런치가 발생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떠냐.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테크니컬 디폴트였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미리 선도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3대 평가사가 아무리 S&P가 사실 미국의 회사라 하더라도 투자 안내판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테크니컬 디폴트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S&P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최고 등급 팍스 아메리카의 근본이 되고 팍스 브리테니아의 근본이 되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본이 되는 이게 트리플 A 등급을 이렇게 한 단계 강등시켰던 이런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국의 이렇게 재정 상황을 보면 이게 왜 우려가 이렇게 재현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사들이 재정 기준을 볼 때 어떤 가치를 두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이 국가 등급을 낮추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금융위기의 3대 평가사들이 구조형을 통해서 특정 국가의 그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네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거시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험이 있고 그리고 재무 위험이 있습니다. 재무 위험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네 가지 기준으로 미국은 지금 거시경제 위험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 위험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은 미국에서 뭐 주도하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우려가 되는지 아는 거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때문에 지정학적 때문에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데 무슨 지정학적 위험입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4대 평가 기관 중에서 평가 기준 중에서 사실 재무 위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다. 재무 위험은 바로 국가의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그동안 3대 평가사들이 미국의 재정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죠. 그래서 2011년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때 바로 근본인제 있었고 그다음에 2023년 8월 달에도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유럽의 피치사는 3대 평가사 기관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닛 앨런이 기가 막히게 또 조정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맞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등급으로 강등시킬까? 이 대목이 지금 미국의 그 금융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3대 평가사의 정례회의가 당장 다음 달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든지 이렇게 평가사의 문제는 법과 규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신뢰가 되면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믿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모든 법을 무시하고 지금 군림하는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적선 국민법에 따라서 미국의 엘살베도르 미국의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 연방법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하는 사람을 탄핵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견제 균형 원칙, 3법 간의 견제 균형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사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럼 무슨 평가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자 3대 평가사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 행정명령을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무슨 재정수지가 개정돼 있습니까? 근데 그 대목이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3대 평가에서 미국의 회사 중에 S&P와 그다음에 무디스는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 무디스의 최대 주주는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폐지합니까?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워렌 버핏을 더 믿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더지를 통해서 더지라는 건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죠. 근데 기업가가 어떻게 국가의 이렇게 공적 기관을 이렇게 줄입니까? 이게 근본부터 발상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지를 통해서 지금 연방 정부 축소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쫓겨내고 그러지만 지금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더지 문제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가가 오늘도 테슬라가 5% 이상 떨어졌습니다는 당신은 뭐냐 기업이나 잘해라. 왜 아마추어 같은 연방 정부의 기관을 축소하고 공무원을 쫓겨나느냐? 당신이 무슨 하는 이거냐? 연방 정부라든가 공무원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관료제라든가 이것을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뭐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이걸 접근할 수가 있겠느냐?
기업은 사적 문제지만 연방 정부는 공적인 문제다, 사회적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기업가가 들이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뭐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너지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그렇네요. 정책이라는 것은 효과가 없으면 항상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는 겁니다. 예. 부정적 측면이 그게 정책의 양면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